고아 출신이 뭘 안다고 나서? 가서 차 하나 따라와. 남편은 손가락으로 수연을 가리키며 프랑스 변호사들 앞에서 쏘아붙였습니다. 부모도 없이 자란 애가 어딜 감히. 저 애는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잖아. 시어머니는 프랑스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6년 동안 고아라는 말을 들으며 차를 나르고 고개를 숙여온 며느리.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묵묵히 찻잔을 올리던 이 여성의 귀에는 시댁이 프랑스어로 쏟아낸 조롱이 단 한마디도 빠짐없이 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프랑스 변호사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 바로 그 순간 며느리가 협상 테이블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1분 뒤 회의실의 서열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계신 곳을 남겨주시면 만복의 기운을 팍팍 보내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차우그룹 저택의 아침은 언제나 수연의 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반. 알람도 필요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일어났어요. 수연은 이불을 천천히 걷어내고 발소리를 죽이며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아직 깊은 잠속에 있는 시간이었어요. 저택 전체에 수연 혼자뿐인 그 고요함이 하루 중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박금순 여사의 칠순 생신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수연은 육수를 올리고 나물을 다듬으며 머릿속으로 상차림 순서를 차근차근 짚었습니다. 갈비찜 불 조절, 잡채간 맞추기, 생선구이 타이밍. 하나라도 어긋나면 시어머니의 눈썹이 먼저 올라가는 것을 수연은 6년 동안 배워 알고 있었어요. 정오가 지나자 저택이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 내외, 시아주버니, 가족, 먼 친척들까지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거실에는 향긋한 음식 냄새와 함께 웃음꽃이 가득 피었어요. 수연은 그 사이를 조용히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빈 잔을 채웠습니다. 누구도 수연에게 먼저 말을 건네지 않았고 수연도 먼저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6년 동안 몸에 벤자리였어요. 어머니, 차 가져왔어요. 수연이 박 여사 곁에 조심스럽게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박 여사는 수연 쪽으로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시누이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마치 찻잔이 혼자 날아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잔을 들었어요. 수연은 소리 없이 물러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 여사가 시누이에게 몸을 기울이며 프랑스어로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저애 오늘도 그 낡은 앞치마 두르고 있네. 집안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니 저게 전부인 거지. 내 친구들한테 며느리 집안 물어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민망한지 알아? 시누이가 입을 가리며 낮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부지런한 건 인정해야죠. 허드렛일 하나는 잘하잖아요. 부지런한 게 무슨 소용이야. 고아원 출신이라고 어떻게 당당히 말하겠어. 고등학교 동창 모임만 나가도 숨고 싶다고. 수연의 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주방을 향해 걷던 발이 0.5초 동안 허공에 떴다가 다시 바닥을 디뎠어요. 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빈 쟁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프랑스어였지만 한 글자도 빠짐없이 들어왔습니다. 고아원 출신, 민망하다, 숨고 싶다, 6회째 듣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가슴 한복판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다음엔 목이 메었고, 그 다음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어요. 통증이 없다는 게 아니라 통증을 느끼는 자리가 달라졌습니다. 상처가 깊어진 게 아니라 단단해진 것이었어요. 거실 한편에는 남편 차도연이 시아버지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찰나였습니다.
남편은 시선을 돌렸어요. 억지로 외면하는 것도 아니었고 미안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없는 사람을 대하듯 자연스럽게요. 그게 어쩌면 노골적인 무시보다 더 아팠습니다. 저녁 무렵 식구들이 돌아가고 거실이 텅 비었습니다. 수연은 산처럼 쌓인 그릇들을 주방으로 나르며 묵묵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설거지가 절반쯤 지났을 때 박 여사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연 씨, 오늘 갈비찜 즐겼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신경은 무슨. 배운 게 없으면 평생 그 모양이지. 고아원에서 갈비찜 배우진 않았을 테니까. 박 여사는 그 말을 던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수연은 뒤돌아선 채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그릇을 꼭 쥐었습니다. 찬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올라온 수연은 문을 잠갔습니다. 6년 동안 한 번도 잠그지 않던 문이었습니다. 침대 끝에 걸터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울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몸 밖으로 조용히 내보내는 시간이었어요. 한참 후 수연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일 안쪽 다른 것들 뒤에 숨겨진 낡은 봉투 하나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모서리만 한번 쓸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택이 완전히 잠드는 시간은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서재에 불빛이 꺼지고 시어머니의 방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멈고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하면 수연은 그제야 천천히 눈을 떴어요. 잠든 척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시간이 되면 저절로 몸이 일어날 준비를 했어요. 6년이 쌓이면 몸도 배우는 게 있나 봐요. 수연은 이불을 걷지 않고 가장자리를 살짝 들어 미끄러지듯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을 깨우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남편이 잠결에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서 숨을 죽이고 몇 초를 기다렸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욕실 불은 켜지 않았어요.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보였어요. 눈 아래 그늘이 옅지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선명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수연은 침대맡 스탠드 대신 책상 위 작은 독서등을 켰습니다. 불빛이 닿는 반경이 좁아서 책상 밖으로는 빛이 새어나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뒤척여도 알아채지 못할 밝기였습니다. 수연은 서랍 깊은 곳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두툼한 하드커버에 프랑스어로 제목이 인쇄된 책이었어요. 표지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책장마다 형광펜 자국과 깨알 같은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손에 익은 것이 역력한 책이었어요. 국제상사 중재 실무, 프랑스 민법 주석, 유럽 계약법 해설, 어느 하나 쉬운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연의 눈은 빽빽한 활자들 위를 막힘없이 훑쳐 내려갔어요. 읽다가 멈추고 여백의 메모를 추가하고 입술로 문장을 소리 없이 되새기는 모습은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결코 믿기 어려울 광경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수연은 책을 덮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새로 정리한 법률 용어들을 또박또박 옮겨 적었어요. 프랑스어로 쓰고 그 옆에 한국어 의미를 달고 예문까지 함께 적었습니다. 손목이 뻐근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노트 정리가 끝났을 때 수연은 서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겉면에 프랑스어로 수신인이 적혀 있었어요. 이수연에게, 나의 작은 별에게. 봉투 안에는 편지 몇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펼치지 않았어요. 읽지 않아도 내용을 외우고 있었으니까요. 마르탱 신부가 고국으로 돌아가던 날 수연의 손에 쥐어준 봉투였습니다.
수연이 20살이 되던 해였어요. 신부는 공항에서 수연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어. 기억해. 그 말이 지금도 귀에 선명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두껍게 접힌 서류 한 장이 편지들 사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꺼내 펼치려다가 잠깐 멈췄어요. 그러고는 다시 봉투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꺼내 볼 날이 올 것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가 서랍 속에서 잠들어야 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다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수연은 오랫동안 그렇게 바라왔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마음 한쪽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거실 탁자 위에서 본 서류, 프랑스어로 가득한 계약서. 수연의 눈이 무심코 스쳐 지나간 그 문장들 중에서 하나가 걸렸어요. 손해 분담 조항. 원문과 번역본이 달랐습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였지만 법률적으로는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말했다가 면박을 들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어요.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하늘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새벽 2시 반이었습니다. 독서등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연은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서랍 속 봉투의 존재감이 어둠 속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13년 전 파리에서 땀 흘려 얻어낸 것. 이 저택에 들어오면서 깊이 묻어둔 것. 언제까지 묻어둘 수 있을지 수연 자신도 이제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를 처음 발견한 것은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연이 거실을 정리하다가 탁자 위에 흘러내린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프린터에서 갓 뽑은 듯 잉크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통화를 마치고 서재로 들어가며 두고 간 것이었어요. 원래라면 그냥 다른 서류들 위에 올려놓고 지나쳤을 겁니다. 그런데 눈이 멈췄어요. 프랑스어였습니다. 그것도 법률 계약서였어요. 수연은 주위를 한번 살폈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수연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들고 창가로 옮겨섰습니다. 오후 햇살이 글자 위로 떨어지자 내용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르클레르 그룹과 차우 그룹 간의 합작 투자 계약서였습니다. 프랑스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본이 페이지마다 나란히 인쇄되어 있었어요. 수연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어요. 제7조 손해 분담 조항이었습니다. 프랑스어 원문에는 분명하게 쓰여 있었어요. 양 당사자의 협의에 따른 손해 분담. 그런데 한국어 번역본에는 달랐습니다. 차우그룹이 모든 손해를 단독으로 부담한다. 수연은 다시 읽었습니다. 3번 읽었어요. 틀린 번역이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면 의도적으로 바꾼 것이었어요. 협의라는 단어 하나가 사라지면서 계약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조항대로 계약이 체결된다면 차우그룹은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법적 책임을 혼자 짊어지게 되는 것이었어요. 수연은 서류를 원래 자리에 내려놓고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제가 아까 탁자에 있던 서류를 잠깐 봤는데요. 차도연이 젓가락을 멈추며 수연을 쳐다봤어요. 남의 서류를 왜 봐요? 정리하다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번역 부분에 좀 이상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제7조 손해 분담 조항인데 원문이랑 번역이 다른 것 같거든요. 식탁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여사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수연을 바라봤어요. 수연 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번역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고요, 어머니.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꽤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박 여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남편 쪽으로 눈길을 보내며 낮게 말했어요. 어머, 얘 좀 봐. 회사 서류에 딴지를 꺼내. 차도연이 헛기침을 하며 수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어요. 당신이 그 서류를 제대로 읽기는 한 거예요? 그게 프랑스어로 된 법률 계약서라는 거 알아요? 전문 법무팀이 몇 달에 걸쳐 검토한 서류를 당신이 어디서 뭘 안다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한 번만 확인해 봐 달라는 거예요. 확인은 무슨? 당신은 그냥 살림이나 해요. 박 여사가 수연을 위아래로 훑으며 혀를 찼습니다. 뿌리도 없이 자란 사람이 어디서 법률 서류 타령이에요. 우리 집안의 변호사가 몇 명인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다 검토한 거예요. 당신처럼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수연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밥그릇을 들었어요. 그 이상 말을 이어가면 이 식탁이 어떻게 되는지 6년 동안 충분히 배웠으니까요. 그러나 가슴 한켠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버티고 있었어요. 그 번역은 틀렸습니다. 수연은 확신했어요. 협의라는 단어 하나가 사라진 그 계약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수연은 그 누구보다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주방 불을 끄며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잠들지 않고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 서류는 반드시 문제가 된다. 그리고 그 문제가 터질 때 이 집안에서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주방에 혼자 서 있는 사람뿐이라는 것을? 수연은 그 생각을 가슴 깊이 눌러 담고 불을 껐습니다. 주말 저녁이면 차우그룹 저택에는 의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는 시아버지의 오랜 사업 파트너인 강 회장 내외가 초대를 받아왔어요. 수연은 오후 내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님 접대 상차림은 평소보다 2배는 손이 갔어요. 전을 부치고 잡채를 볶고 냉채를 만드는 동안 등이 2번 땀으로 젖었습니다. 손님이 도착할 무렵에는 부엌 안이 뿌연 김으로 가득했어요. 거실은 금세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호탕하게 웃으며 사업 이야기를 꺼냈고 박 여사는 강 회장 부인 곁에 앉아 연신 웃음꽃을 피웠어요. 남편도 평소보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수연은 그 사이를 조용히 오가며 음식을 올리고 빈 잔을 채웠습니다. 누군가의 잔이 비기 전에 채우는 것, 누군가의 앞에 무언가가 부족하기 전에 갖다 놓는 것. 6년 동안 눈에 뵌 일이었어요. 강 회장 부인이 수연이 방을 나간 직후 박 여사에게 프랑스어로 낮게 물었습니다. 저분이 며느리예요? 어디 집안 출신이에요? 박 여사가 찻잔을 들며 입가에 미소를 유지한 채 대답했어요. 고아예요. 집안이랄 게 없어요. 우리 아들이 어디서 데려왔는지 저도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강 회장 부인이 살짝 눈썹을 올렸어요. 어머, 그래요? 그럼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많이 속상하시겠네요. 속상하다 마다요. 친구들 모임 나가면 며느리 친정이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얼마나 난감한지. 아무것도 없는 애예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기댈 집안도. 수연은 그 대화가 오가는 동안 주방에서 과일을 썰고 있었습니다. 거실과 주방 사이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소리는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과일 칼이 도마 위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사과 한 조각, 또 한 조각. 손이 리듬을 잃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수연이 과일 쟁반을 들고 거실로 들어섰을 때 대화는 이미 화제가 바뀌어 있었어요. 수연은 탁자 위에 쟁반을 내려놓고 물러서려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프랑스어로 말을 건넸어요.
아버지, 수연이 요즘 회사 서류 들여다보려고 하더라고요. 오역이 있다느니 이상하다느니 하면서요. 어디서 법률 서류를 본다고. 시아버지가 낮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냥 내버려둬. 알아서 뭘 하겠어. 고아원에서 자란 애가 법률이 뭔지나 알겠냐. 남편도 따라 웃었어요. 그러게요. 신경 쓰면 제가 손해죠. 수연은 탁자 위 빈잔에 음료를 채우는 척하며 시선을 탁자 위에 고정시켰습니다. 남편의 웃음소리가 귀에 박혔어요. 시어머니의 말은 익숙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무관심도 이미 오래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웃음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안주 삼아 웃는 그 소리는 6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는 종류의 것이었어요. 다 들려. 한마디도 빠짐없이. 수연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식구들이 프랑스어로 나눈 말들을 수연은 단 한마디도 그냥 흘려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 말들이 차곡차곡 쌓여 수연의 어딘가에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돌아가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이 혼자 남아 상을 걷고 거실을 정리하는데 탁자 위에 시아버지가 두고 간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겉면에 프랑스어로 회사명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르클레르 그룹. 수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열어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문제를 품고 있을지 수연의 머릿속에서 이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으니까요. 복도를 걸어 방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무거운 것은 피로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가오는 어떤 것의 무게였습니다.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오고 있는 것의 기척이었어요. 르클레르 그룹의 법률팀이 방한한 날은 유난히 하늘이 낮았습니다. 차우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이른 오전부터 팽팽한 공기로 가득 찼어요. 수백억 원 규모의 합작 투자를 둘러싼 법률 분쟁이 본격화된 것이었습니다. 르클레르 그룹은 계약서 조항 해석을 문제 삼아 법률팀을 직접 파견했고 차우그룹은 이에 맞서 회사 법무팀과 외부 통역사를 대동했어요. 수연은 회의실 뒤편에서 음료를 준비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시였어요. 귀한 손님이 오는 자리이니 음료 접대만 신경 쓰고 그 이상은 얼씬도 하지 말라고 아침부터 단단히 못을 박았습니다. 르클레르 그룹의 수석 법률 대리인 뒤봉 변호사가 자리에 앉으며 단도직입적으로 입을 열었어요. 또렷하고 속도감 있는 프랑스어였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죠. 저희는 계약서 제7조 손해 분담 조항에 대해 차우그룹 측의 해석이 원문과 명백히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통역사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고는 한국어로 옮겼어요. 저쪽에서 계약서 7조 관련해서 차우그룹 해석이 좀 다른 것 같다고 입장을 말해달라고 하네요. 수연은 음료잔을 쟁반에 올리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뒤봉 변호사의 말과 통역사의 말이 달랐어요. 원문에는 명백히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빠지면 문장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야. 법적 책임 소재를 공식적으로 묻는 거라고. 차우그룹 법무팀장이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계약서 조항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손해 분담은 쌍방합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통역사가 이것을 프랑스어로 옮겼어요. 이번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쌍방합의 원칙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인 관례라는 말로 뭉뚱그려졌어요. 뒤봉 변호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뒤봉 변호사가 다시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이번엔 더 또렷하게.
관례가 아닙니다. 저희는 계약서 원문에 명시된 구체적인 비율과 범위를 묻고 있는 겁니다. 협의라는 단어의 법률적 의미를 귀사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통역사가 옮겼습니다. 비율이랑 범위가 어떻게 되냐고 하네요. 수연은 쟁반을 들고 회의 테이블 옆을 지나며 뒤봉 변호사 옆에 앉은 프랑스 측 보좌관의 표정을 보았어요. 실망이 역력했습니다. 보좌관이 뒤봉 변호사에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저쪽 통역 계속 핵심을 날리고 있어요. 협의의 법률적 해석을 묻는 건데 그냥 숫자 얘기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뒤봉 변호사가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연의 손이 잔을 내려놓는 동작에서 한 박자 늦었어요. 그 대화가 귀에 꽂혔습니다. 핵심을 날리고 있다. 협의의 법률적 해석. 그것은 정확히 수연이 며칠 전 서류에서 발견했던 그 지점이었어요. 원문에 쓰인 협의라는 단어가 번역 과정에서 증발한 것, 그것이 이 모든 분쟁의 씨앗이었습니다. 회의는 이후에도 삐걱거리며 이어졌습니다. 통역사가 옮길 때마다 프랑스 측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어요. 차도연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법무팀장에게 연신 눈짓을 보냈습니다. 차병원은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가락이 탁자를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뒤봉 변호사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 협상 전에 좀 더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뜨는 그의 뒷모습에서 만족감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수연은 빈 잔을 거두며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오늘 오간 말들을 하나씩 되짚었어요. 통역사가 뭉개버린 단어들, 뒤봉 변호사가 내뱉은 실망의 한숨, 차우그룹 측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이던 장면들. 다음 협상이 이번보다 나아지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았어요. 통역사가 이번에 놓친 조항은 다음번엔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복도 끝에 서서 회의실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법무팀 직원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 사람들 중 누구도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퇴근할 것이었습니다. 발길을 돌리며 수연은 입술을 가볍게 깨물었어요. 첫 번째 협상이 끝나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 나흘 동안 차우그룹 저택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시아버지는 식사 자리에서 말이 줄었고 남편은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법무팀이 가져다 놓은 서류들이 매일 조금씩 더 높이 쌓여갔어요. 수연은 그 서류들을 건드리지 않고 주변만 닦았습니다. 먼지는 닦을 수 있어도 그 안에 담긴 문제까지 닦아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르클레르 그룹 측에서 공식 서한이 도착한 것은 나흘째 되던 날 오전이었습니다. 법무팀장이 창백한 낯빛으로 시아버지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차병원이 서한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거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차병원이 서류를 탁자에 내던졌어요. 도연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쪽에서 다음 협상까지 입장을 정리해 오지 않으면 국제중재를 신청하겠다는 거 아니냐? 법무팀이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이 어딨어? 저쪽은 이미 파리에서 중재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차도연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습니다. 법무팀장은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수연은 그 광경을 주방 입구에서 바라보다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준비해서 거실로 가져가려는 것이었어요. 뭐야, 지금 이 판국의 차는 무슨 차야?
박 여사였습니다. 수연이 쟁반을 들고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날아온 말이었어요. 아버님께서 오전부터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셔서요.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에 안 보여요? 그게 지금 차 마실 상황이에요? 박 여사는 잠깐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터뜨렸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라고. 수연이 조용히 쟁반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제가 어떻게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박 여사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 뭘 도와? 프랑스 법률 서류를 당신이 읽을 줄 알아요? 전문 변호사들도 쩔쩔매는 판에 살림이나 하는 사람이 뭘 어떻게 도운다는 거야. 제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방에나 있어요. 수연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하고 거실을 나서려는데 탁자 위에 펼쳐진 서한 한 귀퉁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프랑스어로 굵게 인쇄된 문구였습니다. 손해 분담 조항 재협상 불가. 원문 해석 기준 적용 요구. 발걸음이 멈출 뻔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수연은 그대로 복도로 나왔습니다. 주방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어요. 차가운 물이 손을 적셨지만 그냥 두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방금 전 문구가 빠르게 재조합되고 있었어요. 원문 해석 기준. 그것은 수연이 며칠 전 서류에서 발견했던 그 지점과 정확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사라진 협의라는 단어. 그 한 단어가 지금 이 저택을 뒤흔들고 있었어요. 수연은 일찍이 경고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법률 전문가들이 검토한 서류라며 면박을 받았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아는 척한다며 타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역이 수백억 원짜리 분쟁의 불씨가 되어 타오르고 있었어요. 억울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하게 올라오는 것이 있었어요. 저 서류의 문제를 지금 이 저택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협상에서 또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차오그룹이 입게 될 피해는 지금과는 차원이 달라질 것이었어요. 거실에서는 시아버지의 낮은 목소리와 남편의 지친 한숨 소리가 번갈아 들려왔습니다. 수연은 물을 잠갔어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서랍 쪽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낡은 봉투가 떠올랐어요. 13년 전에 받은 자격증, 결혼하면서 깊이 묻어둔 것, 얼마나 더 묻어둘 수 있을지. 수연은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그 물음을 던졌습니다. 저택이 완전히 고요해진 것은 자정이 훌쩍 넘어서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두통약을 먹고 일찍 방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서재에서 버티다가 소파에 쓰러지듯 잠들었어요. 박 여사만 거실에서 한참을 뒤척이다가 결국 침실로 사라졌습니다. 수연은 각각의 불이 꺼지는 것을 확인하며 기다렸어요. 마지막 불이 꺼지고 나서도 20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을 때 수연이 일어났어요. 서재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잠들면서 미처 잠그지 못한 것이었어요. 수연은 문을 소리 없이 밀고 들어가 책상 위를 살폈어요. 르클레르 그룹에서 보내온 공식 서한, 법무팀이 작성한 검토 의견서, 그리고 원본 계약서. 수연은 그것들을 순서대로 조심스럽게 챙겨들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독서등을 켰어요.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원본 계약서를 가장 앞에 두었습니다. 제7조를 찾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이미 머릿속에 페이지가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손해 분담 조항. 수연은 형광펜으로 원문의 해당 구절에 줄을 그었습니다. 그러고는 르클레르 측 서한과 나란히 놓고 천천히 비교했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르클레르 그룹이 문제를 제기한 지점은 정확히 수연이 처음부터 짚었던 그 조항이었어요.
번역 과정에서 쌍방 협의가 차우그룹 단독 부담으로 뒤바뀐 것, 그 오역 하나가 이 모든 분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수연은 프랑스어로 반박 논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문 조항의 정확한 의미, 오역이 발생한 지점과 그 근거, 차우그룹이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 해석의 범위, 르클레르 측이 요구하는 원문 기준 적용이 오히려 계약의 본래 정신에 어긋나는 이유.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문장을 쓰고 고치고 다시 다듬었어요. 어떤 표현이 협상 테이블에서 어떻게 읽힐지, 어떤 단어가 상대의 경계를 낮추고 어떤 단어가 벽을 세우는지, 수연은 그 감각을 오랜 시간 갈고 닦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연습생 시절 글로벌 무대를 꿈꾸며 코피를 쏟아가며 외웠던 영어보다 파리에서 선교사 신부 곁에서 밤을 세워가며 익힌 법률 프랑스어가 지금 이 순간 손끝에서 살아나고 있었어요. 2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펜을 내려놓고 노트를 바라봤어요. 빼곡하게 채워진 프랑스어 문장들, 협상 예상 질문과 답변, 조항별 반박 논리, 상대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와 그에 대한 대응 방향. 이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수연은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봉투 안에서 두껍게 접힌 서류를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국제법률 통역사 자격증이었습니다. 프랑스 공증기관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수연의 이름이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발급일은 13년 전이었어요. 결혼하면서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고 한 번도 꺼내 쓰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자격증을 봉투에 다시 넣지 않았어요. 노트 옆에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펜을 들었어요.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을 때에도 수연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트 위에 마지막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은 것은 새벽 5시가 조금 지나서였어요. 수연은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첫 햇살이 지붕 너머에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6년 동안 서랍 속에서 잠들어 있던 것들이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어요. 2번째 협상일 아침, 저택은 전날 밤부터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새벽 5시부터 법무팀장과 통화를 이어갔어요. 남편은 구겨진 셔츠 위에 넥타이를 매면서도 서류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는 수연을 찾아 아침 일찍 방문을 두드렸어요. 오늘은 회의 내내 뒤편에서 음료 접대만 해요. 절대 눈에 띄면 안 돼. 알아들었어요? 네, 어머니. 한 번만 더 말해둘게요. 오늘은 회사 명운이 걸린 날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얼씬거리면 안 된다고. 수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써내려간 노트가 앞치마 주머니 안에 조용히 접혀 있었어요. 차우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오전부터 묵직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르클레르 그룹은 이번에 파리 본사 중재 전문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수행원만 4명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번 협상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신호였어요. 회의실 밖 복도에는 경제 전문지 기자 몇 명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회의실 뒤편 사이드 테이블에서 음료를 준비하며 자리를 지켰어요. 협상은 시작부터 어긋났습니다. 뒤봉 변호사가 지난번과 같은 조항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훨씬 낮고 단호했어요. 지난 협상에서 차우그룹 측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원문 기준으로 손해 분담 비율을 재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제중재 신청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통역사가 이것을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이번에도 핵심이 뭉뚱그려졌어요. 국제중재 신청이 오늘 시작된다는 긴박함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법무팀장이 준비해 온 답변을 읽어내려갔어요. 저희는 기존 계약 조항이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번역상의 차이는 해석의 문제이지 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통역사가 이것을 프랑스어로 옮기는 순간 뒤봉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옆에 앉은 중재 변호사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저쪽은 여전히 번역 오류를 단순 해석 차이로 주장하고 있군요. 뒤봉 변호사가 천천히 서류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차병원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뒤봉 변호사님, 잠깐만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통역사가 허겁지겁 옮겼지만 뒤봉 변호사는 이미 가방에 손을 얹고 있었어요. 차도연이 당황해서 법무팀장에게 귓속말을 던졌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가겠다는 거야? 어떻게 해봐? 법무팀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뒤봉 변호사는 재킷 단추를 잠그고 있었어요. 중재 변호사도 서류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가 회의실 한쪽에서 수연의 팔을 세게 움켜잡았어요. 봐봐. 저 사람들 또 일어서잖아. 당신이 아까 뭔가 실수한 거 아니야? 수연은 팔의 통증을 느끼면서도 시선을 뒤봉 변호사에게 고정했습니다. 그가 완전히 일어서기까지 몇 초 남지 않았어요. 회의실 안에 있는 그 누구도 저 자리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뒤봉 변호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줄 수 있는 언어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이 방 안에 단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수연은 앞치마 주머니 안의 노트를 손끝으로 천천히 눌렀습니다. 어젯밤 새벽 5시까지 써내려간 문장들이 거기 있었어요. 준비는 끝나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였어요. 뒤봉 변호사의 손이 의자 손잡이를 밀었습니다. 뒤봉 변호사의 손이 의자 손잡이를 밀어내는 순간 수연이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쟁반이 사이드 테이블 위에 내려앉는 그 0.5초 동안 수연의 머릿속은 오히려 고요했어요. 6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들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아 출신이 뭘 안다고, 배운 게 없으니까 살림이나 해요. 그 말들이 이번에는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발짝을 내딛는 발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이 걷기 시작했어요. 박 여사가 수연의 팔을 낚아채듯 붙잡았습니다. 너 지금 어디 가려고?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잠깐은 무슨 잠깐이야. 지금 상황이 안 보여? 가만히 서 있으라니까. 수연은 박 여사의 손을 풀었습니다. 힘으로 뿌리친 게 아니었어요. 손가락 하나씩 천천히 걷어내는 동작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당황해서 굳어버린 사이 수연은 이미 한 걸음을 더 내딛고 있었어요.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연에게로 쏠렸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며 낮게 소리를 질렀어요. 한수연, 지금 뭐 하는 거야? 제자리로 돌아가. 수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걸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회의실 뒤편에서 협상 테이블까지 그 몇 걸음의 거리가 수연에게는 6년만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발이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래된 무언가가 어깨에서 스르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눈을 가늘게 뜨며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법무팀장은 영문을 모른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차도연은 손을 뻗어 수연의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당신 지금 당장 나가.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이 자리에서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수연은 어깨를 살짝 틀어 그 손을 피했습니다. 억지로 뿌리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비켜섰을 뿐인데 남편의 손이 허공을 잡았습니다. 뒤봉 변호사가 완전히 일어서려던 동작을 멈추고 수연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 의아함이 떠올랐습니다. 차를 나르던 여성이 왜 협상 테이블 쪽으로 걸어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수연이 테이블 앞에서 멈췄습니다. 뒤봉 변호사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박 여사가 뒤에서 다시 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연아, 저 애 좀 잡아. 제정신이 아닌가 봐. 지금 뭔 짓을 하려는 거야? 수연은 박 여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차도연이 또 다가오는 기척도 느꼈어요. 법무팀 직원들이 당혹스러운 눈빛을 교환하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 순간만큼은 아주 멀리 있는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수연은 뒤봉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어가 아니었어요. 잠시만요. 또렷하고 흔들림 없는 프랑스어였습니다. 억양이 정확했어요. 단어 하나에 낭비가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일순 조용해졌어요. 뒤봉 변호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가방 손잡이를 쥐었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는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서는 대신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박 여사가 숨을 멈췄어요. 차도연은 손을 뻗은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안경 너머로 수연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어요. 수연의 귀에는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6년 동안 서랍 속에 갇혀있던 목소리가 지금 막 처음으로 이 공간에 울려 퍼졌어요. 앞치마 주머니 속 노트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수연은 뒤봉 변호사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다시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자리에 앉아주시겠어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뒤봉 변호사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수연에게 고정된 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남편은 선체로 굳어 있었고 시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박 여사는 입을 벌린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수연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프랑스어로 입을 열었어요. 협상을 중단하시기 전에 저희 측 입장을 한 번만 더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발생한 소통의 혼선은 저희의 책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먼저 사과드립니다. 뒤봉 변호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수연을 바라보다가 손을 가볍게 들어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제7조 원문의 손해 분담 조항입니다. 원문에는 양 당사자의 협의에 따른 손해 분담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 번역본에는 차우그룹 단독 부담으로 옮겨져 있어요. 이것은 번역 오류입니다. 차우그룹이 서명한 것은 원문이지 오역된 번역본이 아닙니다. 중재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해당 조항을 확인했습니다. 뒤봉 변호사도 계약서를 들여다봤어요. 수연이 짚은 지점이 정확했어요. 그렇다면 차우그룹은 원문 기준의 쌍방 분담을 주장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비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발생 손해액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제안드립니다. 이것이 원문의 협의라는 표현에 가장 충실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뒤봉 변호사와 중재 변호사가 눈빛을 교환했어요. 중재 변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논리적입니다. 뒤봉 변호사가 수연을 바라봤어요. 의아함이 사라진 자리에 진지한 관심이 생겨나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수연의 얼굴을 살피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실례지만 혹시 파리 제2대학 법학부 출신이십니까? 말씀하시는 방식이 낯설지 않아서요. 회의실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뒤봉 변호사의 입가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어요. 그렇군요.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그때 박 여사가 참지 못하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습관처럼 튀어나온 프랑스어였어요. 파리? 저 애가 파리를 어떻게 알아? 고아원 출신이 유학은 무슨. 수연이 천천히 박 여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 박 여사가 굳었어요. 수연은 한국어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들립니다. 박 여사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6년 동안 단 한마디도 빠짐없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선을 피했어요. 법무팀장은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탁자 위를 내려다봤습니다. 뒤봉 변호사가 상황을 파악한 듯 조용히 시선을 거뒀습니다. 수연은 다시 그를 향해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계속하겠습니다. 단계별 분담 비율 초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연이 노트를 펼치자 뒤봉 변호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어요. 유창했고 정확했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입을 벌린 채 자신의 아내를 바라봤어요. 6년 동안 무식하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고아 출신이라고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 지금 전 세계적인 기업의 법률 대리인을 상대로 협상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두 손으로 가슴을 움켜쥔 채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6년 동안 프랑스어로 쏟아냈던 말들이 하나씩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고아원 출신, 배운 것도 없는 애, 민망하다, 숨고 싶다. 그 말들을 수연은 단 한마디도 흘리지 않고 전부 듣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박 여사의 당혹스러운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오직 눈앞의 계약서와 뒤봉 변호사의 눈빛에만 집중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기다리던 연습생 시절의 그 눈빛으로 6년 만에 처음으로 협상은 2시간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단계별 손해 분담 비율 조정안은 뒤봉 변호사와 중재 변호사 모두의 동의를 얻었어요. 수연이 제안한 방식은 원문의 표현을 정확히 살리면서도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점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뒤봉 변호사가 수정안에 서명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협상은 매우 생산적이었습니다. 차우그룹에 이런 분이 계신 줄 정말 몰랐군요. 그는 수연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연이 그 손을 단단하게 맞잡았어요. 르클레르 측이 회의실을 빠져나가자 남겨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팽팽하던 긴장감이 거치고 나니 그 자리에 무언가 어색한 것이 들어찼어요. 시아버지가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수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수연아, 내가 오늘 정말 몰라봤다. 내가 우리 회사를 살렸어.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별 말씀을요, 아버님. 박 여사가 수연의 손을 덥석 잡으며 목소리를 한층 부드럽게 가다듬었습니다. 수연 씨, 아까는 내가 긴장해서 말이 좀 심했어요. 너도 내 마음 다 알지? 이렇게 대단한 줄 알았으면 내가 왜 그랬겠어.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최고. 수연은 박 여사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6년 동안 그 손이 자신의 팔을 꼬집고 밀치고 잡아 끌었던 기억이 겹쳐 보였어요. 그 손이 지금은 이렇게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덧붙였어요. 수연아, 내일부터 회사에 정식으로 출근해라. 실력을 보니까 집에서 썩히기엔 너무 아까워. 대우는 내가 책임진다. 남편도 머뭇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수연아, 정말 대단했어. 내가 당신 영어를, 아니 프랑스어를 모르고 무시한 거 미안해. 이제 집안일은 도우미한테 다 맡기고 나랑 같이 회사에서 일해보자.
수연은 남편을 바라봤어요. 예전 같으면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흔들렸을 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6년 동안 기다려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그 말이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쓸모가 생긴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인지 수연은 이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 여사의 손이 멈췄어요. 당신들이 절 필요로 하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갑자기 저를 필요로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저는 알고 있어요. 쓸모가 생겼을 때만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 그게 6년 동안 당신들이 저를 대해온 방식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박 여사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시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수연아, 내가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래도 가족이잖아. 수연은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 회사 제안은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왜요? 실력이 있는데. 제 가치는 제가 정합니다. 당신들이 만들어준 자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 말이 회의실 안에 떨어지는 순간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손을 뻗다가 허공에서 멈췄어요. 박 여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시아버지는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가 그만뒀어요. 수연은 노트를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반듯했어요. 6년 동안 굽혀왔던 어깨가 처음으로 완전히 펴진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박 여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수연 씨. 수연이 문손잡이에 손을 얹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프랑스어로도 한국어로도 오늘 처음 들어보는 것 같네요, 어머니.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수연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방문을 잠그는 것이었습니다. 6년 동안 한 번도 잠근 적 없는 문이었어요. 수연은 그 문 안에서 침대 아래 깊숙이 밀어 넣어두었던 가방을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여행 가방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조금씩 챙겨둔 옷가지 몇 벌과 책 2권, 그리고 마르탱 신부의 편지 묶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국제법률 통역사 자격증을 꺼내 가방 안쪽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이제 서랍 속에 다시 넣어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서는데 박 여사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방은 왜 들고 나와요? 어디 가려고? 나가려고요, 어머니. 나가다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오늘 그 큰일을 해놓고 어딜 가겠다는 거야? 수연은 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서러움도 없는 눈빛이었어요. 오래된 이야기를 조용히 덮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어머니, 가방은 어제 싸뒀어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손을 뻗었지만 수연은 부드럽게 옆으로 비켜섰어요. 계단을 내려오다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차도연이 난간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연아, 진짜 이러는 거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겠어.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수연이 남편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면 고아 출신이라는 말이 자랑스럽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막아줬어야 했어요. 단 한 번이라도요. 남편이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수연은 현관으로 내려갔어요. 손잡이 옆에 걸려있는 앞치마를 바라봤습니다. 날꽃대가 탄 앞치마였어요. 6년의 시간이 그대로 배어있는 천이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앞치마 끈을 풀었어요. 그리고 현관 손잡이에 조용히 걸어두었습니다. 어머니, 이 앞치마 이제 저한테는 안 어울리네요. 잘 쓰셨으면 됐습니다. 뒤에서 박 여사의 목소리가 올라왔어요. 나가서 뭘 할 건데? 혼자 어디 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수연이 현관문을 밀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협상이 끝난 후 뒤봉 변호사님이 명함을 건네셨어요. 르클레르 그룹 파리 본사 법률 자문 제안이었습니다. 연봉은 상상하시기 어려울 만큼 높더군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밖에는 늦은 오후에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수연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수연은 시동을 걸기 전에 잠시 눈을 감았어요.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숨을 한 번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조수석에는 마르탱 신부의 낡은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수연은 그 봉투를 손으로 가볍게 짚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 이제 날아가도 될 것 같아요. 늦었지만 지금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맞았어요, 신부님.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했어요. 백미러 속의 차오그룹 저택의 대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한번 바라봤다가 시선을 거뒀어요. 앞에는 넓은 길이 있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방향으로만 뻗은 길이었어요. 엑셀을 밟았습니다. 고아 출신이라는 말을 무기로 삼아 한 여성을 6년 동안 가두어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자신을 잃지 않았어요. 새벽마다 홀로 켜두었던 독서등 아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자신을 갈고 닦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당신의 진짜 가치를 무시당하고 계신가요? 출신이 변변치 않다거나 배운 것이 없다거나 하는 말에 스스로를 가두고 계신 건 아닌가요? 수연처럼 가장 조용한 자리에서도 자신을 지켜온 사람이 결국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의 진짜 가치는 그 누구도 함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에버스토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사연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